자, 지금부터는 우리 중원 지역, 즉 중국 지역에서 청동기 이후 국가가 출현했는데 이걸 통해서 간략한 역사를 먼저 개관하고 들어갈게요. 자, 먼저 기원전 2000년경 중국의 전설상 첫 왕조로 추정이 되는 이 나라를 뭐라고 했죠? 맞아요. 하나라. 그 다음 기원전 1600년경에는 상나라. 그 다음에 기원전 1046년에는 주나라, 기원전 8세기 춘추시대, 그 다음에 기원전 5세기 전국시대, 여기까지 우리가 아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표시는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죠?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연구 중이다. 우리 지도를 보면 여기 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상으로 보는 게 더 맞고요. 여기 연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상나라로 추정이 되는 이 범위이고, 이 상나라에 무수히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마지막 수도로 추정이 되는 여기를 은허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핑크색 부분이 상나라 다음에 등장한 주나라인데, 주나라가 처음엔 여기 왼쪽에 호경, 즉 지금 시안에서 시작합니다. 여기가 수도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동쪽으로 천도를 해요. 그때부터 여기 러양 나급으로 천도를 한 이 시기를 동주라고 부르면서 또 다른 말로는 춘추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하나라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서 아직 공식적으로 얼리터 유적이 하나라인 걸 인정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나라는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그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갑골문자 들어봤나요? 네, 갑골문자가 대량으로 출토된 지역이 바로 은허입니다. 거북이 등딱지나 소의 어깨뼈에 새긴 문자를 갑골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왼쪽에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 은허 지역이 원래 농촌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은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이 나오는 거예요. 거북이 등껍질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를 약방에다가 팔았대요. 옛날에는 이 거북이 등껍질이 약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려 먹으려고 했던 어떤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그 고대 문자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걸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막 수소문하다가 어떤 농부가 여기에서 이 거북이 등껍질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 하고 파봤더니 이렇게 이런 대량으로 이 거북이 등껍질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들을 샅샅이 막 이렇게 파보니까 대량으로 청동기 유적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아까 봤던 이런 소치나 뭐 개수무늬가 새겨진 청동 제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골문에 새겨진 문자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사마천의 사기 배웠잖아요. 이 사기에 나오는 상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허 유적대 일대가 아마 상나라의 유적지겠구나 하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나라에서는 아주 특징적인 게 정치 형태인데요. 이 갑골문을 왜 만들었을까요? 갑골문에 새겨진 내용들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날씨가 어떨까요? 혹은 뭐 군대를 데리고 어디를 정벌해도 될까요? 이런 내용인데, 거북이 등껍질에 뭔가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적어두고 불을 쬐으로써 이렇게 갈라지는 모양을 해석하여서 정치를 행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이 쪼개진 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배자의 계급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신의 권력을 빌려서 대신 정치를 한다라는 거를 어려운 말로 신권 정치라고 하고요. 제사와 그러니까 종교랑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치를 주관하는 왕이 종교를 주관하기도 하죠. 이거를 제정일치라고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주나라를 살펴볼 건데,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은허 지역에 있었던 이 상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상나라는 사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도시 국가들이 묶여가지고 만들어진 국가였던 거예요. 다만 이제 은허 지역에 있던 이 권력체의 힘이 가장 셌던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도시국가가 이 상나라의 반기를 들면서 다른 도시국가들을 데리고 나와서 새롭게 국가를 세워요. 그 나라가 바로 주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상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죠. 처음에 주나라의 수도는 여기 호경, 현재의 시안 지역이었습니다. 이 주나라는 그 전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왕조를 바꾸라는 내가 1000명을 받아서 상나라를 변혁시키고 주나라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000명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의 정치 사상의 특징은 천명사상, 하늘의 뜻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덕으로서 이롭게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늘의 명이 내려와서 또 지도자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명과 또 덕치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상나라의 정치 방식이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상나라는 신권 정치를 했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주나라는 조금 달라졌어요. 상나라에 비해서 아까 지도에서 살펴봤지만 나라가 커졌잖아요. 그리고 상나라가 신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보면 원시적으로 정치를 한 것과 다르게 주나라는 특정한 정치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소수의 인원을 담임을 맡을 때는 그냥 20명이니까 자 우리 1학년 몇 반 하면서 이 학생들을 모아서 선생님이 담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학생들이 갑자기 12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120명을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다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반장들한테 이 반에 한 명씩 한 명씩 선생님의 권력을 위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왕이 있으면 이 왕이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뭐겠어요? 그죠? 피로 맺어진 관계겠죠. 이 혈연 관계에 있는 제후에게 이 지역을 맡기고 통치하게끔 했어요. 토지와 백성을 내려주는 대신에 이 제후는 왕에게 뭘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필요할 때 군사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나오는 거두는 세금의 일부를 왕에게 줘야겠죠. 그래서 어떤 충성을 맹세하고 이런 관계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봉건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세계사 시간에. 이 중국에서 발생한 봉건제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만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 제후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근데 이 혈연 관계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양날의 검인 게 초기에 이 혈연 관계에 있던 사람을 제후에 앉히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제후의 자리가 제후의 아들에게 세습이 되고요. 그 아들에게 또 제후의 자리가 세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왕도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에게 세습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아들에게 세습이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관계가 그 혈연 관계에 있는 끈끈한 관계였다면 몇 대가 흐르고 나서는 얘와 얘는 거의 남인 거예요. 그쵸? 거의 뭐 사돈의 팔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충성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 제후가 다스리는 이 지방의 분권적, 그러니까 권력이 나눠져 있는 경향이 더 심해지면서 점점 국가의 중앙 집권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죠? 자, 우리 학습지에 중원지역 국가의 출현과 이 정치 형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자, 하나라, 기원전 2000년경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 이 하나라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전설상의 최초의 왕조로 추정이 되고 우리가 살펴본 건 황호강 중류 지역의 얼리터우 유적지가 해당이 된다. 아마 도시국가 형태의 초기 국가의 느낌이었을 거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상나라,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도 하는 이 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 만들어졌고 대표적인 유적이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 은허 유적인데 여기서 발견된 게 어떤 게 있었죠? 맞아요. 괴수무늬가 새겨진 청동기, 청동솥 요런 청동기들도 있었고 또 맞아요. 중요하죠.
갑골문이 대량으로 출토가 되었는데 이 갑골문을 통해서 볼 때 상나라의 정치 형태, 독특한 정치 형태는 뭐죠? 맞아요. 신의 권력을 빌려서 하는 신권 정치, 다른 말로 재정일치 국가였다. 하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상나라는 이 갑골문 덕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나라를 볼 건데, 자, 주나라의 경우에는 기원전 1046년에 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을 했다. 주나라를 건국하면서 이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상들이 눈에 띄는데, 우리는 그냥 괜히 가만히 있다가 국가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받았다? 맞아요.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므로 하늘의 명령을 받은 만큼 무엇으로 통치를 해야 되냐면 덕으로서 이롭게 통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천명에 의해서 쫓겨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독특한 게 상나라가 이렇게 신권 정치, 종교의 힘을 빌어서 정치 권력을 강화한 것과 다르게 얘네들은 어떤 독특한 정치 형태를 했었죠? 맞아요. 얘네들은 봉건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플러스로 하자면 일단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제후에 앉히고 이 제후들은 군사적으로 봉사하고 공무를 납부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혈연 관계에 있는 제후에게 그 지방을 아예 통치하라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그쵸, 지방 분권적이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왕은 또 왕의 아들에게 지위를 물려주고 제후는 또 제후에게 자기 아들에게 제후의 지위를 물려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지위를 물려줘야 했을까요? 맞아요. 무조건 첫째 아들에게 물려줬어야겠죠. 그거를 적장자에게 지위를 상속하는 그런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종법이라고 합니다. 종법이 이 과정에서 발달을 했다. 자, 그런데 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후로 앉히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 혈연 관계가 희미해지게 되면서 어떤 제후들의 독립하려는 경향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의 바로 직속 형도 아닌데 내가 굳이? 라고 하면서 내 혈연 관계가 희미해지는 이런 단점이자 장점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되는 춘추시대를 살펴볼 건데요. 주나라의 처음 수도는 이 서쪽에 있던 호경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다른 말로 서주 시기라고도 하는데 서주 시기 말기에 왕을 바꿔보려고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해요. 이 세력과 이민족이었던 이 견융족이 힘을 합쳐서 이 호경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실들은 일단 왕실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 수도를 급하게 동쪽으로 옮기는데 나급 러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동주 시기라고도 하고요. 이 동주 시기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춰서 주나라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 시기를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의 대략적인 지도를 갖고 와봤는데 이렇게 넓은 범위에 이게 뭔가 색깔로 이렇게 다 뭔가 쪼개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시기 가장 강했던 제후국들입니다. 아까 주나라가 봉건제를 실시하면서 왕이 천자가 있고 그 아래에 제후들이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 제후들 중에 가장 유력했던 제후가 여기 지금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그래서 이 5개의 강한 제후들을 춘추 5패라고 합니다. 5개의 패권을 가진 제후국들. 이 춘추 5패가 각자 힘을 겨루면서 대립을 하는 시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 호경이 수도였던 동주시대 때는 뭔가 천자의 권위가 딱 잡혀있는, 권력이 이렇게 잡혀있는 이런 국가였다면 지금은
이 왕실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이 오히려 제후국들이 더 잘 나가는 힘을 겨루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런데 기원전 한 5세기경이 되면 여기 보이는 강했던 이 진나라가 있어요. 이후에 나오는 진나라랑은 또 한자가 다릅니다. 이 진나라가 이 아래에 있던 또 제후 3명에게 쪼개져요. 진나라가 한, 위, 조로 쪼개지는 이 시기부터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이 전국시대는 한자로 전쟁할 때 전자의 나라 국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피 터지게 계속 싸우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7개의 제후국이 있죠. 그래서 뭔가 또 이렇게 패권을 다퉜던 7개의 제후국을 전국칠옹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말 그대로 계속 싸우는 시기다 보니까 아랫사람이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윗사람을 바꿔버리는 하극상이 매일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약하면은 강한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이 이 시기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나라 때 독특한 정치제도인 봉건제를 살펴봤었는데 지도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중간에 이렇게 왕, 천자가 있고 이 왕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각 나라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치, 그러니까 스스로 통치하게 하는 이렇게 국가에다가 제후를 이렇게 파견을 했었죠. 근데 이 봉건제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적이게 아니라 지방에다가 어떤 권력을 줘버리는 지방 분권적인 정치 형태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춘추 전국시대 때 처음으로 등장한 지방 통치 제도를 군현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나라가 혈연관계에 있는 제후에다가 맡겼다가 마지막에 망했잖아요, 결국에. 군현제는 황제가 나라의 중심에 있으면은 황제가 자신이 임명한 관리, 행정적인 관료들에게 국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지방에다가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현제는 결국에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랑 다르게 중앙 집권적인, 즉 황제, 나라의 중심에 있는 이 왕이나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되도록 할 수 있는 정치 제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수용이 됐냐면 철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철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농기구들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청동기 아니고 돌로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돌보다 더 단단한 철로 이렇게 농기구를 만들어서 당연히 더 깊게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생산력이 급증하겠죠. 그 다음에 이 농기구뿐만 아니라 무기도 철로 만들게 되면서 좀 더 정복 전쟁이 활발해졌었겠죠. 네, 농업 생산력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발전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더 많이 나오고 내가 먹고 살 만큼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아. 그럼 남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분업화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수공업도 생겨나게 되고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게 되고 시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화폐가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춘추 전국시대는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웠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경제적, 사회적, 사상적으로는 굉장한 발전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때는 다른 제후국보다 내 제후국이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혈통, 이런 거 상관없어. 무조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제후들이 똑똑한 인재들을 막 등용하게 되면서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큰 발전을 했는데요. 이 혼란한 사회를 앞으로 어떤 사상으로 이끌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으로서 이 시기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 공자, 맹자, 이런 유가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사람들은 다 못됐기 때문에 법으로서 통치해야 된다라는 법가 사상을 주장하는 한비자도 등장을 했고요. 또 이렇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마을 단위로 그냥 자연스럽게 통치하자라는
노자라는 사상도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묵가라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모두 다 평등한 이런 사회를 꿈꾸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자자가 붙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이 사상가들과 이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제자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런 학파들을 뭐라고 하냐면 100가지의 학파라고 해서 제자 100가라고 합니다. 우리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 간단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춘추시대는 일단 기원전 8세기경에 뭐였죠? 주나라가 맞아요. 동쪽으로 수도를 옮길 천자 해가지고 호경에서 나급으로 러양으로 이동한 그 시기부터를 기점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일단 주나라가 그 자체가 이민족의 침입으로 수도를 함락당하는 수모를 겪었잖아요. 주 왕실의 권위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주나라의 제도였던 봉건제 아래에서 각 지방을 맡았던 제후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제후들의 독립이 시작되었습니다. 혈연 관계도 거의 희미해졌겠다. 주 왕실도 권위가 추락했겠다. 제후들이 각자 지역에서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힘이 셌던 제후국들이 5개가 있었는데 춘추시대를 붙여서 춘추, 패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전국시대는 기원전 한 5세기경부터 우리 진나라라고 불리는 여기 있었던 이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요 조나라로 3가지로 분열이 됩니다. 기원전 403년부터 이 전국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전국시대는 말 그대로 제후국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시기인데 이 시기의 특성을 2단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하극상, 그 다음에 약육강식이다. 여러분, 약하면 잡아먹혀요. 그러면 누구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 강해져야겠죠. 그래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병사들을 강하게 키우려는 각 제후국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됩니다. 선 경쟁 시대에 돌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다음 칠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비루하지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일단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서 춘추 전국 시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정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쌤이 그림을 보여줬었잖아요. 주나라가 봉건제를 했다가 결국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때는 봉건제랑 다르게 지방 분권적이 아니라 이 국가의 중앙의 권력이 딱 이렇게 집중이 된 이런 형태의 정치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그걸 바로 군현제라는 게 등장을 했다. 군현제의 특징은 봉건제랑 다르게 중앙 집권적인 거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걸 진나라가 받아서 실시를 합니다. 약하면 바로 꾀꼬닥 죽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튼튼하게 하려는 그런 부국강병을 위한 노력들이 엄청나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청동기 시대였잖아요. 근데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은 드디어 철기를 도입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무기, 농기구 이런 걸 많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유목민에게서 기마술, 그러니까 기병이죠. 그러니까 말을 타는 이런 방법들을 배우기도 했죠. 경제적으로 선생님이 춘추전국 시대 때 전쟁이 많고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경제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엄청난 발전을 이룬 시기다라고 했죠. 철기를 도입을 했잖아요. 철기로 아까 선생님이 농기구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철제 농기구 땅을 더 깊고 더 많이 팔 수 있어. 플러스 이 시기에는 사람의 힘뿐만 아니라 소의 힘을 이용한 가축의 힘을 이용한 농사짓기도 도입이 됩니다. 또한 땅을 넓히는 개간, 그 다음에 수리시설, 관계시설 같은 것들을 많이 증축을 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눈부시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보면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5명 단위로, 5명이면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농경영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한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면 거의 한 5명 정도의 노동력이 필요한 소농경영으로 체제가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가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지배력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고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상업, 그 다음에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철기를 만드는 공업, 이런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어떤 금속으로 만들어진 화폐도 등장을 하고요. 시장이 있는 도시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상인이라는 계층도 등장하게 되었다.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 다음에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뭐 혈통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맞아요.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능력을 중시하는 인재를 등용을 많이 했는데 그때 등장한 계층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이 선비사자를 써서 사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후 밑에 이 사계층들이 지위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의 정책들을 이렇게 내놓는 이 혼란한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똑똑한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여러 가지 학자들과 제자 여러 가지 학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자 백가가 등장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죠? 유가, 공자가 말한 인과 예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굉장히 멍청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다스려야 돼. 한비자가 주장한 법가. 그 다음에 아니야 우리 너무 지금 사회가 인위적이야. 자연으로 돌아가서 원래 우리 태초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돼. 그래서 이런 거를 도가라고 하고 노자나 장자가 주장한 거.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을 했다. 지금까지 춘추전국 시대의 특징과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학습지 맨 밑에 있는 교과서 36쪽을 읽고 1번과 2번의 질문에 답을 한 뒤 여기 화근에다가 서명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오늘 과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해볼만 해요. 오늘 지금까지 수고가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어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들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어떤 역사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했어요.